안녕하세요. 예. 올여름은 뭐 제일 더운 여름이 될 확률이 99%? 뭐 이렇던데요. 날씨가 벌써부터 더운 거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집에 에어컨도 없는데. 책은 요약집은 53페이지 피시고요. 오늘은 기본서론은 140페이지.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 공급 이론 다 마무리 하셨고, 오늘은 경기 변동부터 보시면 되죠. 경기 변동부터. 그래서 경기 변동부터 해서 입지론 정도까지, 입지론 다는 못 나갈 테고 상업 입지론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페이지, 요약집 53페이지.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 변동론인데, 시험 문제는 무조건 하나는 낼 거예요. 시험 문제 하나는 나올 테고, 그 나올 것들이 뭐 제일 먼저 개념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용어들 좀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종류, 하고, 세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과 구별되는 특징.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이제 순환 국면이라 부르고, 그 순환 국면별로 나타나는 특징. 이 세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죠. 시험은 요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이제 측정 지표,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지표, 그 다음에 일반 경기와의 시차 관계, 요런 것들이 이제 뭐 한두 지문 정도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경기 변동론에서 공부하실 거고, 기본서는 이게 한 10페이지 돼요.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내용 되게 자세하게 써 있는데, 사실 경기 변동론은 이렇게까지 자세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요약집에 정리되어 있는 거, 요약집으로는 이거 2페이지로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2페이지만 외울 거 좀 외우시고 정리할 거 잘 정리하시면, 뭐 이해하기 어렵거나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문제 푸신 데는 뭐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 한번 봐요. 요약집 갖고 정리해 볼게요. 요약집에 53페이지, 기본서론은 143페이지 가시면 경기 변동의 개념 나옵니다. 경기 변동의 개념. 그래서 여기서는 경기 변동이라는 거와 경기 순환이라는 걸 좀 구별하셔야죠.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는 건 경제 활동이 상승, 경기가 좋을 때를 말하죠. 하강, 경기가 안 좋을 때를 말합니다. 이 두 개가 반복되고 있는 걸 경기 변동이라 부르고, 이거랑 이제 구별 좀 하셔야 될 개념이 경기 순환. 경기 순환은 이게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일정한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를 갖고 얘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경기 순환 또는 순환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이런 순환적 변동 말고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비순환적 변동도 있다는 거예요. 비순환적 변동. 그래서 요 얘기를 또 우리 책으로는 147페이지에 적어 놨는데, 경기 변동의 종류입니다. 종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랬죠. 그래서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경기 상황이, 경제 활동이 좋았다 나빴다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순환적 경기 변동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설명은 다 순환적 변동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황, 후퇴, 불황, 회복이라는 네 가지 국면을 갖고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순환적 변동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비순환적 경기 변동. 근데 이 비순환적 변동에는 종류가 다시 또 몇 개 있대요. 세 가지 있대요. 그래서 계절 변동, 그 다음에 장기적 변동 또는 추세적 변동,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변동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뭘 낸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구별하세요가 시험에 나옵니다. 구별하세요.
그래서 구별을 해보시면 계절적 변동이라는 건 1년 안에 있는 계절적인 특성. 예를 들면 봄, 가을 이사철 되면 봄, 가을에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그런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갑작스럽게 경기가 좋아졌다든지 또는 뭐 그 리조트 같은 거 스키장 앞에 있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가게들이 겨울에만 장사를 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장사 안 하고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뭐 때문에 나타나는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경기 변동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은 순환 주기가 50년 이상이라서 순환 주기를 갖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순환한다고 잘 못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50년 이상의 주기를 갖고 있는 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재건축되고 재개발되고 하는 것들은 다 장기적 추세적 변동으로 보는 것들이고, 무작위적 변동은 경기 변동이 전혀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정책의 변화 또는 뭐 제도의 변경 또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경기 변동이 있다면 이걸 두고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 구별하시라고 됩니다.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그거 정리 잘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서론은 142페이지의 그림에 나와 있는 거고 요약집으로는 53페이지. 요약집 갖고 계신 분은 그냥 요약집으로 계속 보시면 되고요. 기본서만 보시는 분들은 기본서 보시는 분들 위해서 페이지 불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가래 4번에 보면 용어 정리 보시면 용어 정리. 그래서 그 그래프는 일반 경기 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였어요. 일반 경기 변동.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경기 순환의 국면이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다는 거는 용어로 기억하시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호황부터 주어지든 뭐 후퇴부터 주어지든 회복부터 주어지든 상관없이 순서는 외우셔야 돼요. 순서. 그래서 호황 다음에 후퇴, 후퇴 다음에 불황, 불황 다음에 회복이라는 4가지 국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그 순서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4가지 국면이 모두 다 한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두고 주기라 부른다는 거예요. 주기. 그 주기라는 게 어디를 뜻하는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기가 가장 좋은 한 점, 요게 이제 호황부터 후퇴 사이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요게 정점. 그 다음에 불황과 회복 사이에 있는 경기가 가장 안 좋은 한 점, 점만 찍어놓고 말은 안 써놨죠? 저점. 그래서 정점과 저점이 어딜 뜻하는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높이를 두고 진폭이라 부릅니다. 진폭.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용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과 관련해서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시험에 주로 나오면 종류 묻습니다. 종류. 그래서 그건 구별하시고, 그냥 요약집으로는 바로 이어서 설명되어 있고, 기본서로는 144페이지 나와 있는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첫 번째,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꼭 같이 움직이더라.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뭘 갖고 있다? 시차 갖고 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면 동시순환, 부동산 경기가 오히려 앞질러 간다면 전순환,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죠. 역순환, 뒤따라갑니다. 후순환. 그래서 이와 같은 4가지의 시차를 갖고 있다. 그럼 이따가 정리해드릴 시차 관계라고 하는 건 지금 요 4가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동시순환, 뭐 전순환, 후순환, 역순환. 그다음 두 번째, 바로 위에 있는, 아까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일반 경기 변동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 경기 변동의 그래프는 순환하는 모습이 일정하고 규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국면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그러한 순환 국면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얘가 그래서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뚜렷하게 구별되지도 않는 특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책에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모습을 잘 그래프로 안 그려놔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그래프는 일반 경기처럼 그런 모습을 띠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는 건 느리고 천천히 좋아지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매우 빠르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랬다 다시 좋아지는 건 느리고 천천히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건 되게 빠르고 가파르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4가지 국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 기준으로 하고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고, 호황, 후퇴, 불황, 회복이라는 4가지 국면을 갖는데, 그 4가지 국면의 기간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환 국면이 일정치 않다. 그리고 순환하는 모습이 규칙적이지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 건지 명확하게 구별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얘도 네 가지 국면이 한순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는 훨씬 어떻다? 길다는 얘기, 길다.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를 약 10년 잡는다면 부동산 경기는 그보다 약 2배 정도 길어서 한 18에서 20년쯤을 잡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진폭을 계산해 보면 정점은 훨씬 더 높은 데 있고 저점은 훨씬 더 낮은 데 있으니까 이 진폭도 훨씬 어떨 수밖에 없다? 커진다는 거죠. 커진다. 그럼 얘기한 것처럼 주기가 더 길어지고 진폭이 더 커지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경기 변동 요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 현상을 두고 우리 기본서에는 타성현상이라고 써놨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가 길어지고 진폭이 커지는 이유는 경기 변동에서 경기 변동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무슨 현상 때문에? 타성현상 때문이다. 그 다음 4번에 이제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용어도 알고 계셔야 되고 뜻도 알아야죠.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은 경기 변동의 모습을 정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봤을 때 일반 경기는 이 기간이 거의 일정하니까 얘네들이 겹쳐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겹쳐진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경사가 오른쪽의 경사가 왼쪽의 경사보다 훨씬 가팔라서 이 두 개가 대칭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이와 같이 경기가 좋아지는 건 느리고 완만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건 빠르고 가파르게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이런 현상을 우경사 비대칭. 그 다음 5번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전국적이고 지역적으로 나타나기는 힘든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 변동의 모습도 지역마다 또는 부동산마다 다 다른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특징. 그 다음에 6번째, 일반 경기와는 좀 다른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뽑아서 지문 5개 구성하고 그 중에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거 시험에 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리시면 큰일 나죠. 안 틀리셔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54페이지 가시면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서로는 150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얘는 경기 변동에 국면이 4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4가지. 호황, 후퇴, 불황, 회복. 그래서 호황, 후퇴, 불황, 회복. 그래서 이 호황을 일반 경기에서는 호황이라 부르지만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상향시장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불황을 일반 경기에서는 불황이라 부르는 걸 부동산에서는 하향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국면별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이걸 4가지 국면으로 다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실제 문제 푸는 데는 별 도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특징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를 상승 또는 확장 국면이라고 해서 누구랑 누구를 합한 거 회복과 호황 또는 부동산에서는 이건 상향이라 부른다고 했으니까 회복과 상향을 합친 거고 그 다음에 하강 또는 수축 국면이라고 부르는 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래서 후퇴랑 불황 또는 후퇴랑 하향을 합친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특징을 구별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경기가 좋을 때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상향, 아니 상승 국면, 상승 또는 확장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경기가 안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얘는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강 또는 수축 국면이라 부릅니다. 이 두 개의 특징 물어보는 거죠. 특징. 그러면 이 두 개의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특징은 우리가 경기가 좋다라고 할 때는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건축도 많이 될 때를 말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만큼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면 경기는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 상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의 형태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좋을 때는 파는 사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에 파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런 시장을 두고 매도자 시장이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매수자 시장이라 부르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구별만 잘 하시면 돼요. 혼동만 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실률과 흡수율에서 경기가 좋을 때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내가 공급한 부동산이 잘 팔려 나가겠죠. 그걸 흡수율이라 불러요. 흡수율. 그래서 흡수율은 그만큼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거래가 잘 되니까 비어있는 집 공실이나 공가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안 팔려요. 그래서 흡수율은 낮아지고 공실률 공가율은 높아진다는 거죠. 뭐 이런 거 혼동만 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이와 같이 경기가 좋을 때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격도 어떻게 될 거다?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즉 과거에 누군가가 이 부동산을 1억에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요 1억을 기준 삼아서 가격을 정하겠죠. 그러면 요 1억이라는 가격은 여기 이제 거래 과거 사례 가격이고 요 1억이라는 가격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 요 1억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거래를 안 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 1억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억이라고 하는 과거 사례 가격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새로운 거래를 할 때 하한가 역할을 하는 거죠. 하한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기가 좋을 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거래를 할 때 뭐의 역할을 하고 하한가 역할을 하는 거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격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격도 하락해요. 거래가 안 되는데 뭐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1억의 집을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거래하는 사람도 요 1억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데 그 다음에 정해지는 가격은 절대 요 1억보다 높아질 일은 없다는 거죠. 가격 떨어지고 있는데 1억보다 더 비싸게 사면 바보 소리 들으니까. 그러면 요 1억이라는 가격이 새로운 가격을 결정할 때 뭐의 역할을 한다? 상한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한가랑 하한가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한 4년째 나왔어요. 거의 매년. 그래서 그거는 잘 구별하시면 되죠, 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케팅은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급자가 중시되는 시장이라며요. 그럼 마케팅도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을 하겠죠? 우리가 배웠던 시장점의 마케팅. 그래서 구체적 방법으로는 STP나 사피믹스.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된다며요. 그럼 마케팅 전략도 수요자 위주의 전략인 누구? 고객점의 마케팅.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아이다 원리. 이런 것들이 사용될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 뽑아갖고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특징 물어보겠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물었던 건 누구? 하한가냐? 상한가냐? 왜? 이게 그나마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안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상한가, 하한가 혼동하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경기변동 관련된 건.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작년 시험에 냈었던 건데, 안정시장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돼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격이 안정돼 있다라고 해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안정시장. 근데 얘는 어디에만 있다? 부동산 시장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부동산에 다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부동산들을 말하는 거다. 1번에 있는 것처럼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들이나 도심에 있는 점포 같은 것들. 그럼 여기서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라는 건 우리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뭐 20평이나 30평대 아파트들, 또는 도심에 있는 점포라는 건 내가 실제로 장사를 하려고 매입하게 되는 이런 상가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안정시장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그럼 얘는 왜 안정시장이 되냐면 2번에 있는 것처럼 이걸 사는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거주 또는 실제로 장사를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이걸 주로 거래를 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집에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수요 공급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두고 뭐란다? 안정시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경기가 나빠져도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거래량이 확 줄거나 또는 집을 안 짓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황의 강한 특징을 보이는 시장이 안정시장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뭘 냈냐면 4번에 안정시장이 우리가 배운 경기 변동의 4가지 국면. 그럼 경기 변동의 4가지 국면이면 뭐예요? 호황, 후퇴, 불황, 회복, 또는 상향, 후퇴, 그다음 하향, 회복. 이 4가지 국면인데 이 4가지 국면 중에 안정이라는 국면이 있더라?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이 안정시장은 경기 변동의 4가지 국면의 일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렇게 물었어요. 안정시장도 경기 변동의 4가지 국면에 포함된다. 그럼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근데 이걸 맞다고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다른 게 정답이 명백히 틀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이 네 가지 국면 아니지만 얘는 경기를 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불황에 강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과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문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가 주로 나와요. 종류, 특징, 국면별 특징. 그래서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서 몇 가지 물어보는 게 4번에 있는 측정 지표. 측정 지표 얘기는 우리 기본서로는 이게 몇 페이지다? 145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지표에는 일단 직접 지표와 간접 지표로 나뉘는 게 있어요. 그럼 직접 지표와 간접 지표로 나누는 건 이런 걸 보니까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 말할 땐 주로 누구를 본다? 수요 측 지표로서는 거래량을 보고, 또는 공급 측 지표로는 건축량을 보고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지표에 해당하는 게 가격인데, 아까 가격은 경기 변동과 관련은 있었죠. 왜? 경기가 좋을 때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가격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경기 변동과 관련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르는 것만 보고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말했다가는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는 이유는 물론 실제로 지금처럼 실물 경기가 좋아져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면 이건 경기가 좋아진 거로 봐야겠지만, 이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이 동네 거래는 하나도 안 되는데 갑자기 투기바람 불어갖고 집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래는 하나도, 실물 거래는 하나도 안 됐는데 가격만 비싸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는 이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우리가 배운 대로 뭐 공급이 갑자기 공급을 하는데 시멘트 가격이 갑자기 오른 거예요. 또는 뭐 인건비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럼 비용이 늘어나니까 가격만 갑자기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올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보고 경기가 좋아졌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없다. 그래서 측정지표는, 측정지표 중에서 가격은 이걸 가격이 변한 것만을 보고는 경기가 직접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간접적인 보조지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경기를 측정할 때는 주로 누굴 보고? 수요측 지표로 거래량, 공급측 지표로 건축량, 또는 가격 이런 것들을 보고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주로 판단하고, 거기다가 아까 순환 국면별 특징 볼 때 뭐 수급 상황이나 시장의 형태, 또는 뭐 공실률이나 흡수율, 또는 마케팅의 전략 이런 것들을 봐도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측정할 때는 지금 얘기한 거래량이나 건축량, 가격, 뭐 수급 상황, 시장의 형태, 공실률, 공가율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갖고 경기를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주로 사용하는 건 누구다? 거래량이나 건축량, 가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번의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는 경기를 측정하는 시점 문제예요. 시점. 그럼 선행지표는 당연하게도 뭐 미래를 측정할 때 쓰는 거, 미래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파악할 때 쓰는 게 선행지표고, 동행지표는 현재 어떤지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후행지표는 과거에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지표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럼 이런 거래량은 뭐를 보는 거예요? 동행지표. 또는 건축 허가를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럼 건축 허가량 같은 거는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구별하는 게 딱 한 번 시험에 냈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나왔으니까 책에서 없애지는 못하고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설명드린 측정지표만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 거다? 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끼워서 묻는 거죠. 뭘. 그 다음 5번에 있는 시차관계는 아까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꼭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랬죠? 그 네 가지 정도의 시차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 부동산을 놓고 보면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 경기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좀 돈에 여유가 생길 때 부동산을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뭐가 좋아진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후순환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우리가 어떤 걸 배운 게 있냐면, 아파트의 수요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대체 투자 자산의 혹경기, 자산의 혹경기는 아파트의
누구를 변화시킨다? 수요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는 거로 배웠어요. 책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해석해보면 여기서 대체 투자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아파트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자산. 그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뭐 예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호경기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일반 경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가 오르면 뭐라 그래요? 경기 좋아졌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아파트에 산다, 주식 채권 산다. 당연히 주식 채권 사겠죠. 왜? 여기다 투자할 때보다 여기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물론 실거주용으로도 아파트를 사지만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사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뭐요? 전세 끼고 집 사는 분들은 다 투자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투자 목적이 많기 때문에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얘네들이 다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기가 좋아질 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역순환. 근데 상공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죠. 그럼 상가나 공장 같은 것들의 거래도 매우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다? 동시순환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하나 어떻게 내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질문 물을 때 같이 묻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왔던 문제들의 대표적인 게 요약집 가볼게요. 요약집 56페이지 가시면 1번 문제는 아마 기본서에 없었던 것 같아요. 56페이지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랍니다. 그럼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추세, 계절, 무작위 변동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거 뭐 물은 거예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종류 4가지 물은 거죠, 뭘? 순환 변동, 계절, 추세적은 장기적 변동과 같은 말이었으니까. 그 다음 무작위적 변동. 그럼 1번은 경기 변동의 종류 물은 거니까 맞는 표현.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개념 말한 거니까 그대로 맞는 표현이고.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좀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른 특징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을 갖고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고 순환되더라? 아니죠. 일단 주기는 약 2배 정도 길다고 그랬고 진폭은 훨씬 더 크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거나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3번은 다 틀린 표현이죠. 이런 게 시험 나왔는데 틀렸다. 이거 뭐 감당이 안 되지, 이런 거 틀리시면. 4번, 부동산 경기 국면과 일반 경기 국면, 아니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4가지 국면을 갖죠? 그럼 그 4가지 국면이 뭐 외우시랬어요? 순서. 그래서 회복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호황, 그 다음에 후퇴, 불황. 그런 거 주의하시고. 5번, 건축 허가 면적이나 미분양 물량도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그 다음 그 밑에 2번 보시면 2번도 뭐 1, 2, 3번은 경기 변동의 종류 설명한 거니까 됐고 4번 봐요. 4번. 상향시장. 상향은 다른 말로 호황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럼 경기가 좋을 때니까 가격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에 회복시장에서 거래됐었던 가격은 새로운 거래를 할 때 하한가 역할을 한다고 했죠. 하한가. 이 상한가, 하한가 구별하는 걸 4년 물었어요. 4년. 4번을 연속 물었어요. 이런 것들을 혼동하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경기 변동은 그렇게 해서 정리 잘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소로 가시면 150 몇 페이지? 153페이지 나와 있고 요약집으로는 55페이지인가요? 55페이지 가면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공부하실 건 3가지예요. 개념은 알아야겠고 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 다음에 모형의 형태 이 3가지 공부하시는 게 거미집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보세요. 153페이지 기본서에 거미집 이론에 의의 해놓고 거미집 이론은 시차를 도입하여 그럼 시차는 시간차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시차냐 이거죠.
이 시차가. 그래서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를 도입하여 균형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동태적 이론이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이다. 뭔 소리냐 이거, 뭔 소리냐 이게. 그래서 그 밑에 2번 읽어보니까 거미집 이론은 수요와 공급의 시차를 도입했대요. 그럼 그 시차가 왜 생겼냐면 어떤 재화가 공급량이 늘어날 때 일정한 생산 기간, 즉 생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일정한 생산 기간이 지나야 그 공급량이 변할 수 있는 재화들. 대표적인 게 농작물이죠, 농작물. 농산물. 또는 부동산. 왜? 얘네들은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금방금방 못 변한다는 거예요, 공급량이. 그래서 공급량이 일정 시간 후에 변하는 이런 농산물에 그러면 수요가 변하고 나서 공급이 바로 못 변하고 한참 뒤에 변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을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그 과정을 연구한 이론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생기는 농산물이 균형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럼 이거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일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배추 가격이 어떤 애는 김장철에 가격이 폭락할 때도 있고 어떤 애는 배추 가격이 겁나 비싸질 때도 있죠.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그래서 배추 가격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입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기본서 한 페이지 넘겨서 유학집은 그냥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154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가정이라는 데 있어요. 가정. 그럼 이 가정이 전제 조건인데 아까 개념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요와 공급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차. 시간차가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의 뜻은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화를 했을 때 수요는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즉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즉시. 가격 변하면 수요는 바로 영향을 받아서 즉시 변화를 합니다. 근데 공급은 이 재화의 특징이 뭐예요?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금방 변하지 못하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성립한다? 거미집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가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는 생산자가 올해 배추 가격이 되게 좋아요. 그럼 배추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해? 거기에 맞춰서 공급량을 되게 늘리죠. 근데 그 배추가 실제로 출하되는 건 내년쯤이란 얘기예요. 그럼 내년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은 알아 몰라? 모르는 게 정상이죠. 왜? 심을 당시에는 가격이 비쌌다 하더라도 뭐 만드는데 6개월쯤 걸린다 그러면 6개월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미래에 자기가 심은 그 재화의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 가격 예상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아이고. 공급자는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올해 가격을 보고 뭘 정하는 거예요? 내년도 공급량을 정해놓을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는 배추 가격 좋으니까 배추 왕창 심어놨어요. 근데 내년도 되니까 배추 가격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락하는 거죠. 근데 쏟아져 나오는 물량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배추 가격은 계속 폭락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치켈은 이거 말고도 그 해에 생산된 배추는 무조건 그 해에 다 소비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장을 못한다. 이런 것도 전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배추가 남아돈다고 해서 이거를 뭐 일본에다 수출하고, 배추가 모자른다고 해서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런 거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전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들도 있긴 한데, 시험 문제는 뭐 낼 거는 이거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미집 이론의 모형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수렴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발산형이라는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순환형이라는 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수렴형이라 부르고 이걸 왜 발산형이라 부르고 이걸 왜 순환형이라 부르는지가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55페이지 있는 수렴형은 그 화살표를 가만히 보면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렴형.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156페이지에 있는 발산형은 화살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발산형. 그 다음 순환형은 더 나가지도 못하고 더 들어오지도 못하고 제자리를 뱅뱅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형.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 되는 이유가 배추의 수요 곡선과 배추의 공급 곡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배추의 균형 가격이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격과 그때 양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선가 이 배추의 가격이 오른 거예요. 배추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바로 늘어서 원래 균형으로 돌아와야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늘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이 원래대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이제 씨 뿌렸어. 그럼 그 다음날 바로 배추를 수확할 수 있다? 가 안 되니까 이 배추가 밭에서 자라는 동안은 공급량이 늘질 않으니까 이 올랐던 가격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돼요. 공급량이 더 늘어나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높은 상태로 있으니까 공급자들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배추를 심겠죠. 그래서 그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될 때는 출하가 될 때는 물건이 시장에 나올 때는 그 배추가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폭락하는 거죠. 그럼 배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공급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죠. 근데 밭에서 자라는 배추가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생산이 되니까 공급이 줄어 안 줄어? 안 줄어요. 그럼 그 낮은 가격이 계속 일정 수준 유지되겠죠. 그럼 배추 가격이 한동안은 계속 낮은 상태로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배추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지. 그래서 이 물건이 실제로 출하될 때는 너무 공급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또 어떻게 된다? 폭등합니다. 그럼 가격이 비싸졌는데 공급량은 안 늘어나니까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또 공급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은 또 어떻게 하고? 폭락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또 지나치게 조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은 또 폭등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원래의 균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수렴형. 그럼 거꾸로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면서 얘가 바깥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 그럼 이게 뭐? 발산형. 더 들어오지도 못하고 더 나가지도 못하고 제자리를 계속 뱅뱅뱅 돌고 있다. 그럼 이걸 순환형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 수렴형이 되고 어떨 때 발산형이 되고 어떨 때 순환형이 되는가가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 뭐 발산형이 되기 위한 조건, 순환형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이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근데 우리가 탄력성 배울 때 이 탄력성은 뭐로도 표현할 수 있다? 곡선의 기울기로도 표현할 수 있댔죠. 그래서 탄력성, 수렴형이 되려면 탄력성 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면 그러면 그 얘기는 기울기를 말했을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 중에 누가 더 클 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클 때 그 말은 수요 곡선은 이렇게 완만한 형태고 공급 곡선은 가파른 형태가 되면 이거 연결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직접 그려봐요. 수요 곡선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고 공급선 가파르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보면 무조건 안으로 들어와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거꾸로 발산형이 될 때는 어떨 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 때?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클 때. 그러면 이걸 기울기로 표현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어떨 때? 더 클 때. 그럼 순환형이 될 때는 이 두 개가 어떨 때예요? 같을 때죠, 뭘. 그러면 순환형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거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것도 자그만치 21회부터 25회까지 계속. 한 5년 계속 물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겠어요? 탄력성 값 주고 얘가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라고 주든가 기울기를 주고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주거나 아니면 전제조건 물어보거나 그런 형태의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왔던 문제들이 기본서에 있어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기본서에 162페이지 가보시면 9번에 9번하고 10번이 둘 다 거미집 이론 문제예요. 그래서 24회도 나왔고 25회도 나왔죠. 근데 작년 시험에는 안 물었습니다. 26회 때는. 그래서 9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그러면 지금 9번에서 A 부동산 보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공곡선의 기울기를 줬죠. 근데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붙어 있고 공곡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잖아요. 우하향.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공곡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상향하니까 플러스. 그 차이예요, 그냥.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값만 보면 되죠, 값만. 우하향하느냐 우상향하느냐를 설명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수요곡선의 기울기보다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이걸 탄력성으로 번역하면 누구의 탄력성이 더 큰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형이요. 그럼 B는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공곡선의 기울기의 크기가 부호 무시하면 똑같죠.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형 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5년 동안 물었다니까. 그 5년 동안에 시험을 얼마나 쉽게 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A와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에 의한 모형 형태는, 그럼 이것도 뭐 물어보는 거예요?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를 찾으라는 거죠. 근데 문제 보니까 이걸 찾으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탄력성과 값을 알거나 기울기의 크기를 알아야죠. 근데 보니까 탄력성도 안 주고 기울기도 안 줬죠. 그럼 얘는 뭘 찾아내야 돼? 탄력성 값이나 기울기 값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그게 25회 때 냈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A 부동산 시장 그래놓고 2P 이꼴 500-QD, 3P 이꼴 300 플러스 4QS, 그래서 뭐만 줬어요? 함수값만 달랑 줬죠. 그럼 이 함수값을 보고 뭘 찾아라? 기울기 찾으라는 문제예요. 기울기. 탄력성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더 좋고, 탄력성이 안 찾아지시면 기울기 찾으면 돼요.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래프는 무조건 여기가 y였고 여기가 뭐예요? x였죠.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렇게 생긴 곡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 곡선이 예를 들어서 y는 이렇게 표시되죠? y는 2x 플러스 10인 함수다. 그럼 이 함수의 기울기는 얼마다? 기울기 이거 몰라요? 이거. 학교 다닐 때. 모르셨으면 상관없어. 그냥 오늘 알면 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다 열심히 했죠.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기울기예요, 요게 기울기. 요게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여기 누구 들어가요? 가격 들어가죠, 가격. Y 대신 가격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긴 뭐 들어가요? X 대신에 Q 들어가죠, Q. QD든 QS든. 그럼 이걸 식을 바꿔 쓰면 어떻게 돼? 요거 대신에 P 이꼴 X 대신에 QD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게 무슨 함수예요? 수요함수, 공급함수. 수요함수. 왜? 가격 QD 나와 있으니까 수요함수랴? 저한테 안 배운 분 있네. 가격과 수요량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수요함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모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누구요?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우하향하니까. 그렇게 하면 기울기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 P로 만들어 놓고 누구 앞에 있는 애? Q값 앞에 있는 걸 찾으면 이게 기울기예요. 그럼 봐요, 함수. A 부동산 시장에서 2P 이꼴 500-QD. 그럼 얘는 P식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양쪽을 얼마로 나누시면 돼? 2로. 그럼 P 이꼴 250-2분의 1 QD가 되죠. 그럼 누가 기울기라고요? QD 앞에 있는 애. 그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게 수요곡선의 기울기인 거고. 그 다음에 3P 이꼴 300 플러스 4QS. 얘는 무슨 함수? 어떻게 알았어? 부호가 같으니까. 그럼 얘도 뭐로 만드셔라? P 값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양쪽을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P 이꼴 100 플러스 3분의 4QS가 되죠. 그럼 기울기는 얼마? 3분의 4. 3분의 4. 그럼 둘 중에 누가 기울기가 더 커요? 2분의 1이 큰 거예요? 3분의 4가 큰 거예요? 2분의 1이 크다는 분 있네. 어디 가서 뭐 밥 먹으려면 반 공기 먹을래요? 아니면 한 공기하고 더 드실래요? 그러면 무조건 뭐 먹어? 반 공기 드세요. 이게 더 많은 거라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3분의 4가 더 크죠. 얘는 1도 넘어가잖아요. 얘가 당연히 크지. 그래서 지금 누가 더 기울기가 큰 거예요? 공구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옆에 있던 24회 때 문제랑 똑같죠? 아까도 누가 기울기가 더 컸어요? 공구 곡선이. 그럼 얘는 무슨 형태 되는 거예요? 수렴형. 비번도 해봐요. 비번도. P 이퀄 400-2QD. 그럼 얘는 그냥 P로 돼 있으니까 QD 앞에 있는 얼마가? 마이너스 2가 그냥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2P 이퀄 100 플러스 4QS에서 얘는 P로 정리하면 50 플러스 2QS 되죠? 그럼 QS 앞에 있는 얼마가? 2가 기울기죠. 그럼 기울기 어때? 똑같네. 그러니까 무슨 형? 수렴형. 그러면 24회 때 물어봤던 거나 25회 때 물어봤던 거랑 답이 똑같죠? 다만 물어보는 방식이 하나는 기울기를 줬고 하나는 기울기를 구하라고 됐고. 낼 거 다 냈어요. 그래서 탄력성 이거 물어볼 거는 거미지면에서 물어볼 건 다 물었어요. 탄력성 가지고 구하라는 것도 물었고 기울기 가지고 물어볼 것도 물었고 기울기를 구하라고까지도 물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미지비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24회나 25회 이럴 때는 경기변동도 한 문제 냈고 거미지비론도 한 문제 냈으니까 시험 문제 몇 개 나왔다는 거 이 부분에서 2개.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건 틀리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갈까요? 기본서는 164페이지 가시고 요약지부로는 59페이지 가시면 시장론부터 나오죠. 잠깐 쉬었다 합니다.